5월 9일에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 조정이 받은 거는 이제 뒷부분에 또 보여드릴 텐데 뭐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시황 얘기하는데 진짜 빨리 지나갈게요. 왜냐면은 벌써 이미 그 어제도 1시간 반 또 시황을 얘기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영상 올려드렸고 지금 링크를. 그래 결론적으로 오늘은 좀 일찍 주무셔야죠. 일찍 주무세요. 어제 4시간이나 들으셨으니까. 이러한 그 전략 범위들에 있어서의 흐름 5월 9일 그리고 5월 20일 날 정확히 시장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기준에 토요일 날 여러분들께 주알투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황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24일에도 또 주알투 본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말씀드렸고 오늘도 사실상은 시황을 굉장히 길게 해드렸어요. 시황을 오늘도 주알투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자료들 24일 날 보여드렸던 미국 증시의 나스닥의 흐름과 기술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연동이 돼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28일에도 이제는 더 이상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 돌릴 흐름의 기준으로 놓고 해석을 하시는 게 옳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뭐 무너져 내린 거죠. 자, 왜 밀렸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 강세를 띄어서 그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가파르게 이끌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그게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맞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예, 방송 중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이제 하강했다라고 이제 그 뭐 5월 말 기준에서 좀 설정을 해서 시장에서는 바라봤는데 이것도 좀 찌그러졌는데 이걸 다시 당겨 놓을게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에 CPI가 충격적으로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서 어려운 구간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자 이거예요. 냉정하게. 결과론적인 거 말고 또 시장 지금 막 급락하고 있고 뭐 그런 거 말고 냉정하게 좀 보자. 냉정하게. 지금 금리가 바닥금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전히 바닥금리다. 지금 그 연준 쪽이 회의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14일, 15일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영국의 이제 영란은행, 그 다음에 스위스 국제은행이 이제 16일, 현지 시간 기준 16일 날. 근데 영국도 이번에 25bp를 또 올릴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번 올린 거고, 뭐, 아니 돈을 풀어서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가 좋아져서 주가가 그러니까 그 지표가 강화되고 또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형성이 되고 그 과정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오른. 근데 미국만 유독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다른 쪽도 물가가 세지만 미국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아니 별거 있어요. 대선 끝나고 돈을 또 뿌렸잖아요. 대선 끝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대선 끝나고 한쪽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고 한쪽에서는 돈을 뿌리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부익부, 부자가 될 거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될 거냐를 명확히 여러분들이 기준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은 안 좋은 업체는 퇴출, 그리고 좋은 업체는 살아남아, 업황이 좋은 업체는 올라가, 업황이 좋지 못한 업체는 떨어져요. 근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라면값 올랐잖아. 맨날 라면만 비교하는데 라면값 올랐잖아요. 응? 그러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라면 소비가 줄었어요. 다 좋은데 그냥 그럼 뭐 초코파이로 할까? 초코파이가 올렸다고 쳐요. 그럼 초코파이의
가격을 올렸는데 걔만 올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와서 올린 거라고 치면 초코파이의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될까? 그렇지 않죠. 그럼 초코파이가 100원짜리 예를 들어 100원짜리로 100만 개 팔렸어요. 그럼 얼마? 1억이죠. 응? 근데 100원짜리를 150원으로 올려서 뭐 말도 안 되게 50%를 올렸어. 뭐 똑같이 100만 개 팔렸어. 얼마야? 1억 5천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그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올랐다는 거는 기업의 실적도 좋아진 건데 다만 이제 최근에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물가는 올랐는데 올라간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 원래는 소비가 조금 둔화되면 밀려 내려와야 되는데 나머지 원재료 비용도 올라가 버려. 그렇게 돼서 안 내려오니 이거 좀 문제 아닌가? 여기까지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남미처럼 가장 단순하게 남미처럼 뭐 그냥 만화책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손수레에다가 돈 싣고 가갖고 야 휴지 한 통만 줘 뭐 이러잖아요. 화폐 가치가 훼손이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그런 남미 같은 그런 흐름이냐 이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명확하게 시장 판단 잘해서 진짜 말 그대로 옥석 가리기. 지난번에 우리가 겪은 코로나19 그런 사태의 흐름처럼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 나온 이후에 LG노텍 같은 경우 상한가가 그랬어요. 원체 많이 깨져 있다 보니까 반등 나오는데 상한가를 가요. 상한가. LG노텍이. LG그룹주가. 지금 지표를 하여간에 빠르게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 이제 미국 장 지수 지금 실시간으로 연동돼 있는지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금리는요. 누가 뭐라 해도 바닥금리예요, 지금. 바닥금리죠. 선진시장 금리는 바닥금리 지금. 빅스텝? 그래, 오케이. 물가를 잡아야 되는 시점에 사실상 한 템포를 놓쳤잖아요. 왜 대선 끝나고 나서 당선인이 뭐 돈 뿌리겠다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냐고. 당선인이 돈 뿌리겠다는데 뿌렸잖아. 그것을 뿌려서 지금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버는 쪽은 벌죠 또. 희한하게. 산업이 바뀌어 있고. 안 되는 쪽은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은 담배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담배 인상 공사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담배 그 피는 젊은 층이 많이 감소된 걸로 축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담배 인상 공사도 어찌 보면 사양 산업이 되겠죠. 물가는 올라왔어. 담배값도 올랐어. 근데 판매가 거기는 사양 산업이라 둔화됐어.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쪽은 빈익빈이 되는 거지. 빈부격차에서 저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죠. 그 산업이 바뀌는 걸 놓고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에 대해서 경제 동향에 대해서 보고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도 설명을 좀 쉽게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답답해지는 거예요. 경기가 이제 뭐 지수가 올라왔어. 뭐 주가가 빵빵하게 올라왔어. 그러면 웃어가면서 내가 얘기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귀에 쏙쏙 들어오든 안 들어오더라도 신뢰를 갖고 아 그래 윤정도 말을 듣고 대처를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다른 데 가서 다른 친구들 얘기 듣자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 하고 있고 윤동주 얘기를 듣자니 조금 뭐 일리는 있는데 결국은 시장은 깨져 있고 진퇴양난이야. 이거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원론적인 것만 놓고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그 금리를 올렸을 때 기준에 이렇게 단계별로 이때는 올렸어요. 그 당시에 2.5%까지 지금 올라왔냐 이거예요. 이번 달에 금리를 올려도 1.5. 그죠? 이 당시 기준 대비해서 지표가 단기적으로 지금은 조금 지표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됐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있고 금리를 올리면서의 흐름 그게 한 2, 3개월은 갈 것이다라고 윤정두가 감히 예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런 예상을 하는 거고 윤정두는 그것에 대한 경험치를 바탕으로 예전에도 그래 왔으니 이번에도 그런 수순이겠다.
근데 그게 이제 5월 20일 날 좀 끝났으면 좋은데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그 파장이 조금 더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 그 파장이 조금 더 이어진다고 표현하죠. 조금 더. 왜냐하면 지표가 그렇게 악화된 게 없어요. 뭐 유가든 환율이든 채권 수익률이든 CDS 프리미엄까지도 이번에 가파르게 올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아예 아니라니까요. 이때는 뭐 가파르지 않나? 단 한 번도 안 빼고 25bp씩 다 올렸는데. 그러니까 작년부터 25bp씩 조금씩 올려놨다면 물가 상승률도 좀 잡혔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 공약이고 약속이니까 당연히 뭐 돈을 뿌렸지만은 그것도 조금 국민들이 서운해하더라도 조금 규모를 줄였다면은 그렇다면 지금보다 조금 낮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그냥 그 규모만큼 다 뿌리고 금리를 조금 늦게 조정했다고 해서 그래서 물가가 좀 높게 형성돼 있다고 해서 그럼 그것이 진짜 뭐 주식시장에 이렇게 좀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 말고 뭐 금리 올리면 주가가 올라갔다. 당연한 기본적인 논리인데 이것도 귀에 안 들어오시니까 금리를 놓고 볼 때 금리가 이게 좀 문제냐 이거예요. 그 채권 금리가. 채권 금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표는 안 보고 지표는 안 보고 그냥 뉴스만 보잖아요. 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또 올랐어. 어떻게 작년에도 이랬단 말이야. 작년에 호들갑 떨 때가 방송에서 1.3에서 1.7까지 오를 때 뭐 난리 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긴축한다고 난리 났다 그러고 결국은 1.7에서 시장은 안정화되고 금리는 1.8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시장은 그냥 오히려 랠리야. 응? 그리고 이 3%라는 게 귀에 이제 딱지 앉으실 정도로 듣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도 나도 지겨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이 3%라는 금리가 2013년도에 버냉키 회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다니까요. 버냉키 회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합성 단어를 처음 쓰고 14년부터 실제 긴축을 단행을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금리를 올린 것도 아닌데 3% 수준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15년 12월부터 해서 2018년까지 3%. 그러니까 뭐 문제될 만한 그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아니라는 거죠. 금리 역전 현상도 장기 금리가 10년물이 금리가 이렇게 하향을 하면은 이건 경기 둔화 침체를 우려합니다. 아니 코로나19 때 저렇게 깨졌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면 깨져야지. 물론 이때는 금리를 낮추면서의 흐름이었고 지금은 금리를 높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데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이 이게 말도 안 되는 버거운 수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또 물가 불안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간다. 경기가 꺾여야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꺾인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채권 수익률은 오르고 있죠. 장기물이. 그러니까 장기물이 오르는데 빅스텝을 통한 단기물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채권 금리 역전 현상인데 요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채권 금리가 이렇게 야 코로나19 터졌어 난리 났어 그렇게 해서 채권 금리가 이렇게 급락을 할 때 단기물이 역전 현상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장기물의 금리 인하가 선행되기 때문에 1, 2년 이후에 경기가 침체돼서 바닥으로 내려온다.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금리의 장단기 역전 현상이라는 거는 장기물의 하향 추세 속에서의 역전 현상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단기물, 장기물이 다 상향이잖아. 그래서 역전 현상이라는 단어 자체를 쓴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달러도 마찬가지. 미국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미국만 더 빠졌어요. 지금 이번 조정은. 유럽이나 일본 대비 미국만 더 빠졌어요. 또 우리나라 대비.
우리나라 오늘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죠. 1월 저점 대비 얼마나 빠졌어요? 1월 저점 대비해서 2,600이 이탈됐었으니까 그럼 1월 저점 대비 100포인트도 안 빠진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4%도 안 빠졌어요. 미국은요 그 이상 깨졌지. 3월 저점 깨고 내려갔는데. 결론적으로 미국이 이번에 조정이 더 깊고 미국의 문제라면 달러가 어떻게 돼? 약세를 띄어야지. 안전자산이라고 달러 강세일 텐데 그거는 또 말이 안 되잖아. 어폐가 있는 거지.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강세일 텐데 그것도 말이 안 돼. 금리 올릴 때 이럴 때는 100에서부터 100을 훌쩍 넘겨갖고 있는 상황에서 90이 이탈되는 흐름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뭔가 굉장히 좀 버거울리만큼의 흐름은 아니다. 달러가 엔화 대비해서 엄청난 강세일 뿐이지 원화 대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는 아니에요. 응? 원달러 환율 대비해서 그러니까 엔화를 한번 보시면 엔화는 어떻게 됐냐면요.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런 흐름이냐라는 거죠. 우리나라 원화의 화폐 가치 훼손이. 얘네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오른 거예요. 근데 엔화가 상당히 가파르게 약세를 띠는 거냐 아니면 달러가 가파르게 강세를 띠는 거냐 뭐 똑같은 얘기인데 누구의 잘잘못이냐가 아니라 어차피 정책적으로 저거는 서로 일정 범위 맞춰놓은 상태의 기준이 되는데 그러니까 달러가 유로화 대비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지는 않아요. 또 파운드와 대비해서도 만만한 게 이제 엔화고 엔화에 대해서 저렇게 강세를 띠고 엔화는 굉장히 약세잖아요. 그럼 엄청난 약세죠.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 엔화가 저 정도 약세를 띠고 있을까? 눈에 보여지는 수준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자자자 이런 얘기가 이해가 안 되고 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뭐 환율 얘기하면 큰일 났다고만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 뭐 다 팔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상 힘드시면 다 팔고 정리하시는 게 옳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 팔잖아. 안 팔잖아요. 안 파니까 지금 야간 무방 듣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피곤하고 힘드셔도. 그럼 결론은 어차피 가져가실 기준이라면 옥석가리기 통해서 돌릴 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 종목을 가져가시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가 부분도 뭐 유가가 무슨 그 물가의 원흉이냐 얘기하는데 그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럼 이 당시에 이렇게 올라온 걸 기준 잡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그 차트로 유가를 보시게 되면 월봉의 기준입니다. 최근의 기준이고 지금 1월 이후면은 이 정도의 자락이 됩니다. 1월 이후에 흐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꼬리 부분이 이제 제한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요 기준에 로그 차트로 보시면 앞전에 2000년 그 저점 대비해서 올라올 때 상당히 많이 올라온 폭의 기준은 이미 1월 이전에 올라와 있던 거죠. 그러면 1월 이후에 올라온 폭이 물론 적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80불, 90불 뭐 이런 기준 잡으면 뭐 30%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30% 이상.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것 때문에 무너진다? 그래서 그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거 다 버려버리고 취임하자마자 사우디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었는데 사우디하고 미국이. 사우디가 그 전 세계에서 외환보유고 2위인가요? 중국이 1위, 사우디가 2위인가요? 그 외환보유고라는 게 뭐예요? 미국이 뭘로 먹고 산다 그랬어요? 달러 찍어서 먹고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계좌가 파란 거야.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은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살아요. 그 채권을 누가 다 갖고 있냐고. 중국, 사우디, 일본, 하다못해 우리나라, 대만, 세계 10위 안에 들어오는 국가들이 뭐 스위스, 전부 이런 데란 말이에요. 미국의 어찌 보면 우선 밑에 있는 쪽, 그리고 미국하고 막 대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국 물건을 많이 소비해주는 쪽이 어디예요? 자국 빼고 그게 미국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관계가 돈독했던 사우디와의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됐었는데
결국 이제 인권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인권 문제를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에 포기해 가면서 사우디 쪽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일정을 잡아서 가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건 증산 등을 통해서 좀 유가가 지금보다는 좀 안정화되기를. 근데 사실은 뭐 누가 보더라도 이 유가만의 뭐 문제 이것 때문에 뭐 지금 뭐 세계 경기가 막 침체로 가는 그거는 또 아니죠. 그 정도까지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보신 것처럼 뭘로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실 때 등락률로 이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이 기준의 흐름이 이 퍼센테이지가 13달러에서 80달러까지 올라올 때 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됐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정상적인 범위의 기준을 뭐 50불, 60불로 잡는다면 뭐 요 상승률을 제한적으로 놓고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기준은 돈이 원체 뿌려져서 돈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감안하면은 유가의 저런 흐름 또 돈이 많이 풀어져서 경기가 성장된 것을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뭐 앞으로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거지 지금까지 그러면 성장이 돼 있는 거예요. 감안한다면 과도한 조정이 맞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CDS 프리미엄입니다. 2008년 이후의 기준이고 리먼 터졌을 때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 발행을 7%의 금리를 줘야 6.99 그러니까 699pp 그렇게 줘야 발행이 가능했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는 0.48% 48bp뿐이 안 돼요. 뭐 국가 부도 사태라고 그 사태가 우려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던 2008년도하고는 사뭇 다르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도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죠. 미국의 문제였죠. 그래서 저 당시에 미국의 달러는 엄청난 약세를 띄었었죠. 근데 지금 미국의 문제인데 미국 달러는 강세를 띄어요. 좋아서의 강세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빅스텝 50bp 인상을 또 앞두고 뭐 75bp 소수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또 6월, 7월, 9월에 뭐 세 차례 더 올릴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그 세 차례 다 올린다고 했을 때 1.5% 포인트로 올리는 거고 그러면 2.5%의 금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2018년도의 금리란 말이에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라면은 모를까 단기적으로 지금 둔화된 것뿐이지 그 당시 대비로 비교했을 때 경기가 악화됐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말 그대로 돈이 많이 뿌려져 있잖아요. 돈이 많이 뿌려져 있으니 일단 성장하는 업종군, 그러니까 프리미엄 성장 말고요. 실질 매출 실적 증가로 인해서 성장한 그런 업체들이 더 많아져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는 2018년 말 대비해서 지표는 더 개선돼 있다. 기업 전체적인 실적도 더 커져 있다. 그것도 좀 이따 볼게요. S&P 500 지수의 조정폭이 사실상 그 15%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조정으로 국한되기를 좀 기대를 했어요. 근데 뭐 우크라이나라면 우크라이나의 기준이 될 거고, 또 다른 뭐 명목을 찾자면 또 다른 명목, 뭐 물가 상승이 좀 가파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우크라이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간에 그 기준에 조정폭이 20%를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지금 그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나 모르겠는데 3,784포인트 S&P 500 지수 맞네요. 연동이 돼 있네요. 지금 직전 저점을 이제 막 깬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가벼운 그 흐름은 아닙니다만 다우지수는 연동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나스닥은요 1932 여기는 연동이 돼 있습니다. 얘도 지금 막 어떤 거예요? 지금 막
그냥 편하게 눈으로 보이시는 대로 이제 막 5월 20일 저점이 이탈된 거예요. 이제 막.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공포감은 어마어마한데 실질적인 흐름은 제한적이란 말이야. 미국만 3월 저점 깨지고 5월 저점 깨지고 다 깨져 내려온 거고 미국의 문제니까. 독일은 3월 저점을 안 깼어요. 물론 뭐 차이점은 있습니다. 차이점은 있는데 어찌됐건 바닥에서 바닥을 더 깨고 내려간 그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니케는요. 아유 뭐 니케는 좀 훌륭한 거지. 니케는 훌륭한 거지. 왜냐면 잘 보세요. 1월 저점이 여기였고 그리고 여기였고 이 절반까지 돌렸단 말이에요. 왜 3월 저점을 안 치냐. 3월 저점 뭐 목이 찢어져라 얘기했잖아. 일본 자체 대형 증권사의 임직원들이 주가 조작에 연루돼서 그냥 자체적으로 3일 동안 폭락을 하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 달고 싹 다 돌렸단 말이에요.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이니까. 거의 여기까지 돌리고 이 바닥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럽이나 일본은 사실 이번 조정에 밀린 게 없어요. 그거를 일본으로 다시 보시면 자 보세요. 3월에 저점을 이탈을 합니다. 다우지수조차도. 그죠? 3월의 저점을. 잘 보세요. 3월의 저점을. 그리고 4월 21일부터 해서 거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5월 20일 날 바닥을 찍어요. 똑같습니다. S&P 500도 S&P 500 지수도. 3월 저점을 일단 깨요. 유럽은 좀 더 본다니까. 유럽 안 깨요. 일본도 안 깨요. 3월 저점을 깨고 그리고 똑같이 이제 4월 20일부터 해서 조정폭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닥이 5월 20일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자락을 한 번 더 깬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른 국가들은 안 깬다니까. 같은 방향성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뭐라고요? 디커플링 상태의 흐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3월 저점을 깹니다. 그리고 4월 20일부터 해서 5월 20일까지 바닥을 찍어요. 그리고 오늘 한 단계 더 깬 거예요. 근데 그 등락률이 4월 그리고 또 특히 5월 20일 바닥을 찍을 때보다 악조율은 어때요? 더 커요? 비슷해요? 뭐 어때요? 굉장히 크죠? 사상세대치 인플레이션 야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실질 5월 20일 저점 대비해서는 제한적으로 깨졌다. 자 그러면은 독일 봅시다. 3월 저점을 깼나요? 물론 저게 비이성적인 흐름이었긴 했어도 3월 저점은 일단은 안 깨. 근데 4월 저점은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얘들이 5월 20일까지 저점 찍거든요. 5월 20일 날. 근데 얘들은 어떻게 돼요? 미국이 5월 20일 날 저점 찍으니까 여기가 저점이 아니라 계속 내려가서 5월 20일 날 저점을 찍었잖아요. 얘들은요. 거꾸로 가서 디커플링이라니까. 원체 이번에 세게 맞으니까 그런 거지. 또 거기다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인 거지. 그 전에는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왜? 니케이도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왜? 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가파르게. 별거 없어요. 기업의 실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넷플릭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8위에서 11위 그러니까 10위 밑으로 밀려 떨어져 버렸어. 10위 밑으로 밀려 떨어져 버렸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지면서인데 야 그러면 기업 실적이 개판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아니라고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넷플릭스가 스타트를 잡았고 그 다음 테슬라가 12% 빠졌는데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얼마? 5위. 시가총액 5위가 12%를 빠지면서 나스닥이 4% 수준의 하락이 나온 거예요. 4%. 그러고 나서 시가총액 4위 아마존이 14%. 시가총액 4위 아마존이 14%. 그렇게 되면서 나스닥이 4.2가 빠진 겁니다. 그러더니 5월 말에 5월 20일 날 월마트가
6.8% 빠지면서 시장이 4.7%. 소비 지출이 감소됐구나. 그럼 물가는 잡히는데 경기가 둔화된다는 우려감. 스냅이 20일 날, 이게 20일이에요. 시간에서 43% 빠지는데 결국은 그게 그냥 바닥인 거야. 엔비디아는 시간에서 마이너스 6%가 빠졌는데 결국 정기장에서 플러스 5%가 나온 거야. 그 결론은 유럽이나 일본은 요자락에서 랠리가 나왔고, 응? 어떤 랠리? 여기서부터 이런 랠리.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일시적으로 둔화됐거나 말았거나. 이해되세요? 기업 실적 때문에 자체적인 기업 실적, 글로벌 시장을 다 충격에 빠뜨리는 금리의 버거운 금리의 흐름, 버거운 인플레이션의 흐름, 그게 연동이 돼서 스태그플레이션의 흐름, 그렇게 해서 세계의 경기가 경색되는 그런 흐름,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커플링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왔고, 결론적으로 다우도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이긴 합니다만 지금 다우나 S&P 500 지수나 나스닥이 5월 저점을 다시 살짝 이탈시켰다고는 하지만 변동률이 또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바닥 인식이 잡히던 구간에서의 흐름으로 월봉이 형성돼 있고, 요거를 좀 빠르게 14일, 15일 FOMC 회의 현지 시간 기준에 빠르게 개선시켜 주기를 기대를 한다. 더 빠지는 쪽의 과도한 조정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이런 코로나19 때처럼의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굉장히 시장이 버겁다 하지만 진짜 시장이 패닉 상태가 문제라면은 뭐가 나와요? 증시 부양책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지수 놓고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맨날 또 혼나겠지만 그냥 눈으로 보이시는 것만 믿으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세요? 1월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밀려 있어요? 그 공포감은 1월 말 대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월 말 대비해서 얼마나 밀려 있냐 이거예요. 제한적이죠. 공포감만 앞섰고. 그럼 그렇게 공포감이 앞섰던 이유는 내 종목이 지수 대비 많이 밀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 종목의 위치가 어디냐를 판단해야죠. 응? 내 종목의 위치가 어디냐. 두세 가지로 보셔야 되는, 첫 번째는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 많이 밀려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빠졌네. 낙폭과대는 다 필요 없고. 응? 셀트리온이 낙폭과되면은 걔가 뭐 돌릴 수 있을까? 한국 BNC가 완전히 지금 또 폭락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뭐 되돌릴 수 있을까? 제한적이라고 본다. 제한적. 1월에 저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실상 지수로 놓고 보면 덜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돌릴 때 누가 들어 올릴 수 있느냐? 프리미엄. 나쁘게 얘기하면 거품이 빠져 내려간 종목이 들어 올릴 수 있겠다? 안 되죠. 낙폭 과대에 대한 가격 반발력은 나올 수 있어도 추세를 돌려놓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옥석 가리기만 제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 옥석 가리기. 쉽지 않더라도. 오늘 코스피 지수 3.52% 상승 42개. 코스닥 합쳐봐야 120개가 안 돼. 하락 종목은요 1200개가 넘어, 1300개가 넘어요. 881이니까 1200, 1260, 1270 종목 하락이. 더 기가 찬 거는 LNF 하나 강보 100원 올랐어요. 그것도 테슬라의 주식 분할. 그 내용이 심리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유가증권 시장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유가증권 시장도 오늘 뭐 완전히 추풍낙엽이죠.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잖아요. 어? 뭐 50보, 100보, 뭐 도찐개찐? 뭐 이런 표현 하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뭐 네가 더 빠졌네, 내가 덜 빠졌다, 덜 빠졌으니 내가 더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덜 빠졌어도 더 좋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응?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얘네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대주주 80%에 외국인 10%에 기관들 빼고 하면 뭐가 있겠냐고. 얘 LG에너지솔루션 81.84%의 외국인의 기관 빼면 뭐가 있겠냐고. 유통 물량 자체가 없죠. 그래서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세가 쭉쭉 나올 만큼 펀더멘탈이 뛰어나지 못해요. 계속 여기서 맴돌다가 말 그대로 경기가 진짜 안 좋아져서 밀리기 시작하면 얘네의 그 거품은 상상을 초월하게 빠지죠. 응? 그렇지 않고 시장이 좋아지면 그러면 얘들은 시장 수익률 정도 수준이죠. 네이버, 카카오도 사실상 좀 마찬가지 기준으로 실적이 있고 성장성이 있어야 되니까 KB금융도 금리 인상 시기에 뭐 기본적인 실적이 있고 금리 인상 시기에 채권 수익률의 강화 그리고 대출의 증가, 금리 인상 시기에 대출이 증가합니다. 초기 국면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예대 마진의 스프레드가 조금 늘어나는 거 정도. 근데 이제 그 정도의 흐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적이 나오고 성장성이 있는 쪽. 2019년 이후에 보시면은 실적이 계속 상향이 됐죠. 18년도까지 왜 형성이 되고 19년도에 왜 떨어진지 아세요? 그거를 기준을 잡아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 윤정두가 자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얘기하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2016년도 2분기에 5천억 영업이익이 지금 분기당 5천억. 2016년 2분기에 5천억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 4조 이상. 분기 영업이익 4조 이상. 연간 단위로 17조. 2016년도엔 그나마 하반기에 좋아져가지고 3조 원대가 나와요. 그럼 5배 이상 올라와 있죠 지금.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0조 8천억 합니다. 분기당 5조를 넘기죠. 이때 얼마 분기당 5조 미만이었어요. 상반기에. 그러던 반도체 D램의 폭등 랠리가 주춤거리죠. 주춤거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6, 17, 18년도에 싹 끌어올렸던 저 영업이익이 급격히 19년도에 추락. 그리고 20년도에 일부 개선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그리고 21년도에 급격히 개선되죠. 그리고 2022년도에 전망치가 이게 10월달 전망한 거예요. 10월달. 10월달 방송 온 거 이게. 작년 10월. 222조예요. 지금 얼마? 작년도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덕분에 영업이익이 얼마? 233조로 말도 안 되게 늘어났고 180조 원대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얼마? 255조. 원래 222조 이상했죠. 그러니까 255조까지 증가한 업종이 뭐냐?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의 기준을 설정해서 이번에 어떻게든 살아남는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뭐 시장도 안 좋은데 뭐 상한가 종목 하나 주세요. 뭐 두세 달 못 갑니다. 그렇게 되면 운이 좋아도 1년을 못 넘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실적 보시면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내용이에요. 이 실적 보시면 63조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시가총액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이닉스 16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수가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다 갖고 있어요. 유통 물량이 없어서 유지하고 있는. 지금
하이닉스가 자력으로 5위까지 올라올 수 있다. LG화학이 자력으로 5위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랬죠. 하이닉스가 자력으로 2위 당연히 탈환한다 그랬습니다. 실적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이버하고 LG화학의 기준에서 물론 LG화학도 훌륭한 업체, 네이버도 훌륭한 업체인데 일단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적 그리고 자회사들의 가치, 뭐 성장성 거기에 자동차까지. 자동차. 근데 자동차의 경우는 미국의 이제 민주당 정부의 친환경에 대한 그것에 행보를 맞추려고 2020년부터 정의선 회장의 발걸음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런 종목 위주로 이번에 바꾸셔야 돼요. 그게 바꾸시기 힘드신 분들은 함께 하셔서 바꾸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신성홀딩스 우리 예쁜 공대님이 개장 초부터 신성홀딩스 그러나서 바로 상한가. 직장 다니시거나 자영업 하시거나 매매가 원활치 못하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매매가 원활치 못하시니까 방송 듣고 계시잖아요. 신성홀딩스 상한가 가서 1,000억 원대인가? 시가총액이 안 나오죠. 볼까요 직접? 윤정도가 방송 나와서 신성홀딩스 대박 나졌죠. 이게요. 예?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보도자료 정리한 걸 그걸 말씀드릴까? 시가총액이 1,400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방송에서 누군가가 또 떠들어대니까 여러분들이 또 편입하시고 나중에 종목 AS 해달라고 그런다고. 모트렉스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살 수 있었느냐의 기준을 좀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 있었어. 그러면은 얼마나? 소액. 아주 소액. 그럼 정상적으로라면은 매매가 불가능하죠 거의. 그나마 한일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 중에 하나는 한일 자료를 매매하세요가 아니에요. 또 고려산업을 매매하세요가 아니고 소액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다. 그것도 하다 보면 깨우치게 된다고요. 야 이거 비이성적이구나. 금융당국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신라젠이 거래 정지인데 거래 정지에서 보합인 것처럼 나오는 저 자체가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형성이 됐다라는 서글픈. 응? 예 안녕하세요 주린이 달리자님. 이제는 뭐 툼에 나올 만큼 나온 거예요. 1조 이상짜리 종목이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솔직하게 보여드린 지표는 다 보셨잖아요. 지표도 안 보고 그냥 막연하게 뭐 좋네 나쁘네 이야기하는 걸 떠나서 지표 보셨잖아요. 그죠? 그럼 지표가 그렇게까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심리적으로 충격받고 있는 만큼의 그 흐름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유가가 뭐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든가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 어찌 됐건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250개 종목에서 1% 넘는 게 한 종목이 있었다? 그것도 거래량도 없는 애 38,000주 거래량짜리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이 없었던 애들 그 중에 이제 LNF 정도만 그나마 아무래도 테슬라의 주식 분할에 심리적인 영향을 받은 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 LNF.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차익 실현한 PNT. 나머지는 뭐 에코프로 BM 그래도 뭐 약보합. 응? 한국항공우주 보합. 근데 뭐 우리 종목 2개나 있네. 나머지는요. 거래대금 이게 지금 이제 시가총액 최상위 1조 이상짜리 종목 250개 종목 정도 되는 거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뭐 노토스는 뭐 응? 한일사료 시가총액 4천억짜리가 5,500억 터졌어요. 방송 나와서 뭐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대박 나셨죠? 청담글로벌 시가총액 지금 3천억이 안 되지 않나요? 주가 다시 밀려 내려와서 꼬리 달고. 근데 3,600억 터져. 이게 금융당국이 하지 말라는 매매 행태예요. 사실은. 회전율이 너무 높은 거. 장난친 거잖아 누가. 결론적으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저러한 그 한일 사료나 이런 거는 다 잡아드릴 수 있어요. 청담글로벌 못 잡아드릴 것 같아?
수익률 대 8번 우승했는데 이런 그 시가총액 상위 하나솔루션 얼마 시가총액 8조 1억 9,100만 주짜리 4만 원이라고 치면 대략 한 8조 가까이 OCI 시가총액 한 3조 가까이 한국항공우주 5조 7천원까지 찍었죠. 6만 원 찍으면서 그런 한국항공우주가 10% 올라오고 OCI가 4% 하나솔루션이 3% 이렇게 올라와 주니까 노터스든 KG ETS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1조 미만짜리 또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흐름, 소형주 이런 거를.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이 6월 8일 날 6%의 강세를 띄워주고 오늘 뭐 미끄러지긴 했지만 하이닉스가 오늘 10만 원이 깨지는 수모를 겪었지만 하이닉스가 3.37, 삼성전기가 거래량 오래간만에 터치면서 3거래일 연속 거래 터지면서 5.56, SM이 그렇게 두들겨 맞다가 7만 원 넘기는 흐름 속에서 4.58, 한국전력 3.27 그렇게 돼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노터스든 청담글로벌이든 그렇게 돼야 얘네들을 일부 뭐 방안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개별 매매가 됐던 그런 매매 기준이 잡힌다는 거예요. 하이닉스, LG화학, 삼성전기, HLB 생명과학, 현대 로템 이렇게 했어요. HLB 생명과학 18% 움직였나요? 그러니까 1조 이상짜리 종목이에요. 그럼 변동성 매매 기준은 그때 딱 잘라내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나머지는요. 현대로템 시가총액 2조 4천억, 삼성전기 시가총액 11조, LG화학 시가총액 41조,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지금 기준에서 72조. 이런 종목에서 원금 회복 되나요? 그렇죠. 여기서 원금 회복이 됩니다. 13일 날 개장 전에 팍스에 올려드린 종목하고 2대1로 올려드린 종목이 달라요. 왜냐하면 방송 종목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결국은 기아가 시가총액 12,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1위, LG노텍 9조, 하나솔루션 얼마? 8조 수준, 한국항공우주 얼마? 그때 당시 5조 6천억. 그걸 오픈해드리고 이게 주말에 오픈해드린 거예요. 그럼 요거만 기존부터 이렇게 가지고 계셨다면 기존부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부터 이렇게 이 종목들로 가지고 계셨다면은 기아 바닥 대비 28%, 에코프로 BM 상상을 초월하죠. 시가총액 1위, LG노텍 10월 저점 대비 120%, 지금도 고점에서 맴돌고 있는 하나솔루션 최근 들어서 2년 만에 또 시세, 한국항공우주 지난해 12월부터 해서 말 그대로 폭등 랠리. 그렇게만 갖고 있었어도 얼마나 행복했냐고요. 응? 13일 날 상승률 상위 종목 나온 게 한국항공우주 3.27 보합으로 끝났습니다만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일단은 장중 강세 1.48% 작아요. 뭐 모터렉스 뭐 29.94% 저 몇 명이나 살 수 있냐고.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됐었죠. 저게 무상증자 권리랑 맞고. 한일사료 변동성에 대해서 저거는 뒷부분에 교육받을 건데 거래대금이 수반되면 청담글로벌 마찬가지. 거래대금이 수반되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화장실 갔다 왔더니 청담글로벌 23.60에서 얼마? 2%대인가요? 종가가? 상승률이? 그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만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담글로벌은 6월 3일 날 신규 상장이 됐고 VVIP 방에서 이제 일부 코멘트 정도 시가총액이 뭐 1,000억 원대이기 때문에 그냥 코멘트 정도 하는 수준. 응?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변동성 매매해서 각자 개별 매매하시고 6월 6일 날 현충일 날 VIP 방은 이렇게 항상 활성화돼 있어요. 오늘은 방송도 이제 뭐 오늘은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들으셔도 심신이 지쳐 있으시고 그런 개념이신데 6월 6일 날 이미 한국항공우주인데 이렇게 6월 7일 날 10% 올라가 버려요. 6월 7일 날 3거래일째 노터스 상한가 부분에 반대매매 나온다는 거를 홍수대 선생님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상한가가 안 풀렸는데도 16,900원에 매수 잔량 넣어놓고 편입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틀 만에 3만 원대에서의 또 차익 실현. 배정환 선생님 노터스
4일째 상한가, 6일째 상한가 들어왔죠. 예쁜 공대님, 이건 라이브 방송창이에요. 라이브 방송창. VVIP 방창. S에너지 9시 47분, 11시 25분에 상한가. KG 이태스 아롱이 선생님. 원칙을 지키잖아요. 딱 100만 원어치만 하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서. 응? 그러고 나서 6월 7일 이후에 뭐를 합니까? 광림 쌍방울 그러더니 그 종목 상한가. 한국항공우주 54,200원 48,300원 어떻게 돼요? 오늘 6만 원 찍죠. 53,900원 오늘 6만 원 찍죠. 소형주 잡주 가지고 수익 좀 나보셨어요? 한국항공우주에서 저수익 잡는 게 낫지 않아요? 홍순태 선생님께서는 청담 사서 6% 수익 나셨어요. 소형주 가지고 신규주 신규주 가지고 그렇게 수익이 나실 수 있게끔 교육을 받으시고 대처를 하셔야죠. 우리 광림이도 상상상 오케이. 노터스 고맙습니다. 현대로템 21,600원. 이거 갭상승에 음봉 떨어졌을 때 다들 뭐 손가락질할 때 무슨 얘기예요? 주봉으로 보셔야죠. 목요일 금요일 날 꼬리 달고 돌리면 탄력 받습니다. 그게 9일 10일입니다. 결국은 23,000원대까지 올라왔죠. 오늘 뭐 종가가 좀 눌리긴 했지만 어제 90% 매도했어요. 그리고 10일 날 거래 정지, 그리고 월요일 날 조정. 이용수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고점에 잘 매도하신 거예요? 우린 그 교육을 그대로 자료를 다 드리고 있죠. 빨리빨리 넘깁니다. 뭐 10일도 있고 또 13일까지 다 봐야 되니까 모트렉스 상상상, 이현상, 자율주행 모트렉스, 라닉스, 인포뱅크, 모바일, 플라이언스, 텔라칩스, 오비고, 상상상, 라닉스, 상상상. 주력주의 비중이 채워져 있으니 이런 상한가에 매도했습니다. 라는 개별 기준에서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가온칩스 12.40% 차익 실현했습니다. 주력주는 따로 갖고 계시고. 캠시스입니다. 장중에 올려드렸죠. 결국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오늘은요. 신성홀딩스 9시 15분 VI 상한가. 그러고 나서 바로 뭐가 움직여요? 한일사료. 그 한일사료가 얼마? 27%? 28% 이렇게 올라왔죠. 오늘은 에코프로 BM 같아요. 결국은 에코프로 BM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상승률 상위 20연에 들어와 약보합이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한일 이거 쭉 팜스토리.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종목 빨리빨리 볼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겨우시죠? 더 이상 손실을 원하지 않으시죠? 이번에 종목 바꿔서 원금 회복하고 나 좀 쉬고 싶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오세요. 이번 주에 박용 대표님 강연했습니다. 단기 매매 우리나라 최고봉. 그리고 윤정도 상품에 오셔서 나 그래 대형주에서 한번 제대로 가볼래. 지금까지 말 듣고 보니까 시가총액 극대형주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앞으로의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말 안 듣고 이상한 종목 사서 지금 뭐 반토막이 났다? 따블을 어떻게 낼 거예요? 그런 종목에서 노터스 같은 종목에서 따블 못 내. 힘들어. 더 가면 모를까? 또 우연찮게 수익을 내면 모를까? 근데 비중을 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종목은. 제대로 된 종목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내서 하루라도 빠르게 원금 회복 그리고 수익 창출을 해야죠. 뭐 이걸 누가 다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가입하래? 그러지 마세요. 1개월 가입하셔서 나랑 맞나 안 맞나 보시고 대처하세요. 변동성 매매 기준은 박용 대표님이나 불기둥 마스터 설정하십시오.